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하루하루 행복한 기억만을 남기게 해주고픈 초보아빠로 지낸 지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제가 제 아들을 지금처럼 함께할 수 있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한 여자로 인해 저와 아들을 잃어버린 10년이란 세월. 벌써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제 기억 속에는 아주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저의 이야기는 저와 전처가 만나게 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상권이 좋은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주로 젊은 층의 손님들이 많았어요. 한 곳에서 꾸준히 몇 년 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도 늘었고 그 중에는 혼자 와서 저와 함께 술을 마시는 손님도 있었어요. 그런 손님들은 한창 바쁜 시간에 피해서 거의 마감 시간 한두 시간 전에 오세요. 저도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그날의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 시간이 행복했어요. 시간 갔는 줄도 모르게 일을 하다가 저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날도 가끔씩 저와 술을 한 잔씩 하는 단골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은 저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여자분이셨는데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히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했어요.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요즘 조금 바빠서. 어떤 걸로 드릴까요? 어묵탕에 소주 한 병? 네, 말 안 해도 잘 아시니 제가 너무 편안한데요. 단골 손님인데 이 정도 센스죠. 잠시만 기다려요. 네, 천천히 하세요. 소주는 제가 가져갈게요. 단골 손님은 늘 그렇듯 어묵탕에 소주를 마셨어요. 소주의 국물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른 안주로 시도해봤다. 그래도 자기는 어묵탕이 최고의 안주라며 항상 어묵탕을 주문했어요. 저는 고춧가루를 넣어서 칼칼하게 만들어진 뜨끈뜨끈한 어묵탕을 단골 손님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단골 손님은 벌써 소주를 조금씩 먹고 있었어요. 어묵탕을 보자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는 후후 불어가며 먹더니 역시 이 맛이죠. 사장님은 역시 제 입맛을 잘 아신다니까? 단골 손님은 제게 엄지를 세우며 웃었어요. 그리고는 소주 한 잔을 또 하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왜 눈물이 나지? 무슨 일 있었어요? 사장님도 이렇게 잘 아는 제 입맛을 왜 남자친구는 모를까요? 남자친구랑 또 싸웠나 보네요. 그 자식은 정말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남자가 여자 눈물 흘리게 하면 쓰나? 그쵸? 나쁜 자식.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남자들은 왜 먼저 좋다고 말해놓고선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 않는 걸까요? 모든 남자가 다 그렇진 않아요. 스님을 힘들게 하는 남자는 당장 차버려요. 세상에 좋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쵸? 사장님도 이렇게 좋은데. 그렇게 좋은 남자는 아닌데. 에이,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좀 있다고요. 단골 손님은 오늘도 남자친구와 싸워서 속상해서 한 잔을 기울이러 식당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일이 참한 여자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골 손님과 만나는 남자들은 또 다른가 봐요. 단골 손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 문 닫을 시간이 되었고 단골 손님은 기분이 조금 풀렸다며 웃으며 나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단골 손님이 또 찾아왔고 그날은 싸웠다던 남자친구를 자기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며 말했어요. 남자친구가 자신이 먼저 말을 해주길 바라고 있었던 것 마냥 자신이 헤어지자고 말을 하니 이유도 묻지 않은 채 쿨하게 돌아섰다면서 분명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기분은 더 별로라며 입을 뾰로통하게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귀여웠어요. 나 사장님 말대로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니까 이제 사장님이 나 책임져요? 네? 왜? 싫어요? 아니 그게 농담이에요, 농담. 놀래라. 어? 그 반응 너무 상처되는데요? 아 미안해요. 너무 갑자기 그래서. 단골 손님의 말이 제 가슴으로 훅 들어와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정말 고백이라도 받은 것처럼 제가 왜 이러는지 저도 알 수가 없었어요. 단골 손님은 이별의 후유증으로 일주일 정도는 거의 매일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하루는 친구와 함께, 또 다른 하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왔었어요.
혼자 있을 때에는 차분하고 조용하다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엄청 밝고 항상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의 새로운 모습에 저는 한 번 더 놀랐죠. 이상하게 여러 손님들 중에 그 손님이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언제부턴가 저는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그 단골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 오던 단골 손님의 발자국이 뚝 끊겼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폭우처럼 쏟아지던 날 밤, 날씨 때문인지 손님들도 거의 없어서 일찍 문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저는 정리를 후다닥 하고 가게 문을 닫으려고 문으로 다가갔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면서 손님과 몸이 부딪혔어요. 얼굴을 들어보니 제가 기다리고 있던 그 단골 손님이었어요. 단골 손님은 우산도 없이 왔는지 옷과 머리가 빗물에 다 젖었고 눈은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머금고 있었어요. 놀란 저는 단골 손님에게 수건을 가져다 주었고 테이블에 앉혔어요.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주었어요. 단골 손님은 떨리는 양손으로 컵을 잡더니 후후 불어가며 마셨어요. 저는 감기에 걸릴 것 같아 가게에 있던 담요도 가져와 단골 손님의 몸에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단골 손님이 말을 꺼내기 전까지 앞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조금씩 보리차를 마시던 단골 손님은 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저는 단골 손님에게 티슈를 전해줬고 단골 손님은 울음을 그치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했어요.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단골 손님은 입을 열었어요. 퇴근하시던 길 아니었어요? 혹시 저 때문에 못 가시는 건? 아니에요. 저도 비가 많이 와서 그치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한 적이 있던가요? 아니요. 결혼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젊은 나이에 저 혼자 아등바등 키우셨거든요. 몸에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약먹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진다며 미련하게 구시더니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단골 손님의 어머니 부고 소식에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 역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에 단골 손님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저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는 단골 손님의 곁으로 가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러자 단골 손님은 저에게 의지라도 하는 듯 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는 더 크게 소리내어 울었어요. 몇 시간이 흘렀을 때 폭우처럼 쏟아지던 비도 어느새 잠잠해졌고 가게 안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밖에 나질 않았어요.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던 단골 손님도 고개를 들었고 저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일어났어요. 저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혼자 가면 위험하다며 단골 손님의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단골 손님이 걱정이 되어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설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날 식당에서 단골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며칠이 지나도 볼 수가 없었던 저는 식당을 일찍 마감을 하고 단골 손님의 집 앞에 찾아갔어요. 차마 초인종은 누르지 못하고 집 앞을 왔다 갔다 서성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깜짝 놀란 저는 뒤를 돌아보았고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단골 손님을 보았어요. 너무 걱정이 되어 와봤다는 제 말에 단골 손님은 어제의 위로가 많은 힘이 되었다며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의 집에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말했어요. 저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올라가기가 그래서 머뭇거렸어요. 단골 손님도 제 마음을 눈치챈 것인지 집이 불편하면 근처 카페라도 가자며 저를 끌었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간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단골 손님은 생과일 주스를 주문했어요. 차를 마시는 동안 그동안 느낄 수 없었던 어색함 때문에 몸둘 바를 몰랐어요. 애꿎은 차만 계속해서 마시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고 단골 손님은 깔깔 웃었어요. 저와 이러고 있는 게 불편하세요?
식당에서 만날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사장님과는 차 대신 술을 마셔야 됐나 보다. 이제 좀 괜찮아요? 네, 덕분에요. 그날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펑펑 울고 나니 힘이 생기더라고요. 말로 받은 위로보다 몇 배나 더 큰 위로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도 제 생각이 나서. 사장님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두 분 다 돌아가셔서.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뭐, 다 그렇죠 뭐. 저 사장님. 네? 저 사장님하고 만나보고 싶다는 건 농담 아니에요. 그날 사장님이 제 말에 너무 정색을 하셔서 제가 당황해서 농담이라고 둘러댄 거였어요. 사장님은 저 어떠세요? 그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 마음 단단히 먹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거절을 하셔도 끄떡 없어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안 오시니 보고 싶고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럼 저와 만나보실래요? 네. 저는 단골 손님과 만나보기로 했고 만날수록 더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라면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 거라는 생각에 청혼을 했고 저희 두 사람은 소박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 단골 손님, 아니 지금은 전처가 된 그 사람은 저희 식당을 돕겠다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 식당으로 나와 하루 종일 옆에서 같이 일했어요. 저희는 신혼을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전처는 식당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출근 시간도 늦어지고 퇴근 시간은 빨라졌어요. 어떨 때에는 약속이 있다며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직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전처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끊임없이 저에게 생활비를 더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집에는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옷장에는 더 이상 옷을 넣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차 있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도 새로운 것이 나오면 버렸어요. 무조건 신상을 원했어요. 저는 그런 전처가 이해가 되질 않아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고 퇴근하라고 집에 오면 갑갑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처는 저에게 하는 말이 생활비를 더 달라는 말밖에 없을 정도로 저만 보면 돈돈거렸어요. 원래는 저러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변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도 안 좋아서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매출이 거의 반이나 줄게 되었어요. 저는 인건비라도 줄여보자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식당을 운영했어요. 저 혼자 일을 해도 힘들지 않을 만큼 그만큼 손님들이 줄었어요. 가게 매출도 신경이 쓰이는데 전처는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쓰던 대로 펑펑 쓰고 있으니 저는 화가 났어요. 그날도 손님이 없어 일찍 문을 닫아야 하나 마나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데 띵동 알림이 왔어요. 통장에서 카드 대금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불이 났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얼굴에 팩을 하고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에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내의 얼굴에 있는 팩을 벗겨서는 바닥에 던졌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뭘요? 도대체 카드를 얼마나 쓰길래 결제금이 그만큼 나오냐고. 다 쓸 데가 있으니까 쓴 거죠. 내역서 가져와봐. 없어요? 왜 없어? 어차피 내가 쓴 건데 내역서 봐서는 뭐해요? 지금 가게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나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가게는 당신이 다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래요? 우리가 그걸로 먹고 사는데 적게 벌 때를 생각해서 아껴야 할 거잖아. 난 그렇게 못 살아요. 지금 이게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러고 있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또 그 얘기. 지겨워. 카드 다 없애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제 말에 전처는 그런 게 어딨냐며 펄쩍 뛰었지만 더 이상 전처의 행동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가족 카드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 뒤로 전처는 저를 본 채 만 채 쳐다도 보지 않았고 말도 섞지 않았어요.
저도 전처에게 화가 났던지라 전처가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며칠을 그렇게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지내다가 전처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바에는 이혼을 하자며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헛소리하지 말라며 무시했어요. 전처는 지금까지 사놓았던 물건들을 중고로 팔기 시작했고 또 그 돈으로 물건들을 샀어요. 그리고는 저만 보면 이혼을 하자며 말했어요.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말했고 전처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겠다며 신경 쓰지 말라며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는 늦은 시간이 되어 들어오기 시작했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어요. 그런 전처와 싸우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저는 점점 지쳐갔고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전처와 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저는 행복한 결혼을 꿈꿨지만 결국 몇 개월 가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전처와 이혼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저는 가게 문을 며칠 닫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오는 손님들까지 이룰 순 없었으니까요. 저는 몸과 마음이 힘들지만 매일 식당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손님으로부터 전처의 소식을 들었어요. 전처는 저와 이혼을 하고 벌써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큰 상처를 받았고 힘들어도 꿋꿋하게 열 수밖에 없었던 가게 문을 닫고 며칠을 술로 지냈어요. 술을 먹다가 잠이 들었던 저는 쾅쾅 문을 두드린 소리에 눈을 떴어요.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았어요. 현관문은 계속 쾅쾅거리고 초인종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저희 중마고우였어요. 친구는 저를 보더니 괜찮냐며 잘못된 줄 알고 얼마나 놀라운 줄 아냐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벌컥 마셨어요. 미친 새끼. 다짜고짜 왜? 꼴 좋다. 세상 여는 너 혼자 아는 줄 알겠다. 잔소리 할 거면 나가. 정신 차리라고. 네 마누라는 벌써 딴 놈이랑 재혼해서 애까지 가졌다는데 넌 지금 이게 뭐냐? 애를 가졌다고? 그래 인간아, 정신 좀 차려. 같이 이혼했는데 너만 죽을 상이야? 저는 친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씻지도 않은 몸으로 모자를 눌러쓰고 전처를 찾아갔어요. 그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전처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자와 다정하게 걸어 나오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순간 눈이 돈 저는 전처에게 달려갔고 전처의 팔을 붙잡았어요. 깜짝 놀란 전처는 소리를 질렀고 그 남자는 전처의 팔을 붙잡고 있던 저의 손을 뒤로 비틀었어요. 저는 아프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 남자는 비틀었던 제 손을 놓으며 저를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그리고는 전처에게 괜찮냐며 말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전처에게 달려갔어요. 이번에도 그 남자는 저를 미쳤고 저는 또다시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고 그 남자는 제 얼굴에 주먹질을 했어요. 당신 뭐야? 뭔데 남의 집 앞에서 행패야? 너네 둘이 이러려고 나랑 이혼했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저 여자 남편이다 왜? 남편? 이 새끼가 미쳤나? 내가 지금 이렇게 눈앞에 떡하니 서 있는데 남편 같은 소리 한다. 너 일부러 내 아내한테 접근했지. 그래서 이혼하게 만들었잖아. 무슨 헛소리야? 이혼했으면 깔끔하게 끝내야지 이게 무슨 주태야? 당신은 꺼져. 나는 저 여자랑 이야기해야겠으니까. 말 조심해. 이 여자는 이제 내 여자니까. 한 번만 더 싱거리면 가만두지 않을 테야. 그 남자는 제가 보는 앞에서 전처를 차에 태우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멍하니 가는 차를 쳐다봤어요. 뒤늦게 도착한 친구가 저를 일으켜 세웠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아 주먹으로 벽을 쿵쿵 쳤어요. 친구는 오늘은 혼자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며 저를 두고 집으로 갔고 저는 냉장고에 있던 술을 꺼내어 또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 남자에게 수모를 당한 저는 너무 비참하고 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있는 힘껏 고함을 내질렀어요. 그리고는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또 친구가 오는 소리에 잠이 깼고 친구는 죽을 사왔어요. 저는 한 숟가락도 먹기 싫었어요.
그저 아무 의욕 없이 누워만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친구는 계속해서 죽을 사다 주었고 계속되는 친구의 모습에 저는 친구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사준 죽을 다 먹고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며칠 동안 문을 닫았던 식당에 가서 재정비를 하고 다시 식당 문을 열었고 요리 개발을 하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는 사이 경기도 빠르게 회복이 되었고 식당은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게 되었고 일손이 부족했던 저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직원과 함께 일을 했어요. 우울하고 어두웠던 저는 다시 결혼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었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반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식당 마감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손님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은 전처와 자주 오던 손님이었는데 제가 전처와 이혼을 하고 난 후에는 오지 않았어요. 그 손님은 저에게 짧은 인사를 나누고는 빈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는 마감 시간이라 곤란하다고 말을 했고 그 손님은 먹으러 온 곳이 아니라며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고 말했어요.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손님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긴 한숨을 내쉬던 손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전처가 아들을 낳았다는 건 혹시 아세요? 전체 얘기라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들으셔야 해요. 이제 겨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암흑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 아이, 당신 아이예요. 네? 그게 무슨 소리죠? 제 아이라뇨. 제가 전처와의 인연 때문에 알고도 말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끝까지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태어난 아이를 보니 양심에 가책이 느껴져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전처의 그 남자는 아들이 귀한 집에 태어났지만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 아내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것을 한 전처가 그 남자의 재산이 탐이나 일부러 접근을 했고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 남자는 임신을 못한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자신의 아들을 낳아주기만 하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 남자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장님과는 하루빨리 이혼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모아둔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지만 실패했죠. 그 이후에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바라던 이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는 그 남자와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 그 아들이 제 아들이란 소린가요? 네, 확실해요.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그 남자의 재산은 탐이 났지만 늙은 남자와 잠자리는 하고 싶지 않다고. 때마침 임신을 하게 된 전처는 그 남자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술을 먹이고서는 잠자리 한 것 마냥 꾸민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전처럼 말릴 생각을 못했나요? 저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그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손이 벌벌 떨렸어요.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라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제 겨우 잊고 잘 살고 있는데 제게 또다시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저는 전처가 저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행동들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저는 전처와 그 남자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집 앞에서 그들에게 당했던 그때의 제 자신이 떠올라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 전처의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제 아이였다니. 저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순간 지금 그 집에 있는 제 아이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가게 문을 열어놓은 채 전처의 집으로 쫓아갔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대문을 발길질하며 문을 쾅쾅 두드렸지만 아무 기척도 없었어요. 저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난리를 피웠지만 집안은 조용했죠. 이윽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 저는 이혼을 하고도 결혼을 한 전처를 잊지 못하고 난동을 부리는 유부녀를 집적대는 파렴치한 놈이 돼버렸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경찰들에 이끌려 식당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맨정신에 있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년놈들에게 복수를 해야 하나 온통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어요. 다음날 제 소식을 들은 친구 녀석이 찾아왔어요. 친구는 저보다 더 노발대발하며 같이 깡소주를 들이켰어요.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는 제게 정신을 차리라며 제가 이러고 있는 모습은 그 여자에게 아무런 복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최고의 복수는 그 여자가 가장 행복할 때 그 행복을 깨부시는 거라고 말도 함께요. 저는 그 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 복수의 날만 기다리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이 모든 사실은 전해준 손님이 찾아왔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 저를 안타깝게 생각한 손님은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것에 대한 죄책감에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가게에 온 그 손님은 전처가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에 그 남자의 재산을 받게 된다는 말을 전해주었어요. 손이 귀한 집에 아들을 낳아준 아내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었던 그 남자에게 전처는 지금도 풍족하게 살고 있으니 이렇게 조금씩 주지 말고 나중에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에 한꺼번에 달라고 했고 아내에게 푹 빠져있던 그 남자도 알겠다며 약속을 했다는 것이에요. 내 아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전처에게 화가 날 대로 난 저는 당장 쫓아가고 싶었지만 10년 뒤 그 재산을 받는다며 행복해하는 그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 손님이 보내준 사진으로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들의 학교에 운동회를 하는 날에는 면 발치서 아들이 뛰는 모습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았어요. 저는 이들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찍었고 그 사진들을 보며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렇게 길고 길었던 세월이 흘렀고 드디어 아들의 나이가 10살이 되던 해가 되었어요. 곧 있으면 전처에게 재산이 넘어간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저는 제가 그토록 기다린 그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옷장에서 제일 깔끔하고 잘 어울리는 옷으로 차려입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황토색 서류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전처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저의 모습을 본 두 사람은 기함을 했고 그 남자는 또다시 그때처럼 주먹으로 저를 위협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나는 들은 말이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더 궁금해서 미칠 텐데.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벌써 이 여자랑 이혼한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싶어? 당신 저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몇 개월 산 너보다는 많이 알겠지? 과연 그럴까? 아니 이 새끼가 진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입을 나불대네. 또 그때처럼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당신이나 주둥이 다치고 이거나 보고 말하시지. 저는 가져온 서류봉투를 그 남자의 가슴팍에 던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봉투 안에서 종이를 꺼내던 그 남자는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고 옆에 있던 전차는 황급히 그 종이를 뺏었어요. 그리고는 그 종이를 보고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것은 제 아들과 저의 친자 확인 결과지였죠. 저는 두 사람을 웃으며 쳐다보았어요. 어때? 이제 내 말을 듣고 싶어지셨나? 이게 도대체 뭐야? 나와 당신 아들의 친자 확인 결과서. 당신 지금 저 미치광이 말 믿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서는 뭐야? 나도 모르죠. 어디서 자식 하나 낳아서 친자 확인을 했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애는 항상 저와 함께 움직인다는 걸. 그러네요. 어떻게 친자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새끼가 나를 속여? 아, 이거 왜 이러시나? 이러니 10년을 속은 채 살고 있지. 불쌍한 양반. 10년 동안 속은 것도 모자라서 또 속는 거야? 이 새끼가 뭐라는 거야? 이딴 종이로 나를 속이려고 했겠다. 그 남자는 전체 이야기를 듣고는 저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그때 10년 동안 저에게 이들의 사진을 보내준 그 손님이 숨을 헐떡거리며 들어왔어요.
저를 때리던 그 남자는 순간 행동을 멈추었고 그 여자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좀 늦었죠? 아니요. 죽기 전에 오셨잖아요. 아니, 당신은... 제가 당신 아들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 입 다물지 못해? 옆에 있던 전처는 재빨리 그 손님에게 다가가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는 집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전철을 떼어내고서는 바닥에다가 내팽개쳤어요. 이 남자의 말이 모두 전부 다 진실이에요. 그동안 당신은 당신 아내한테 속고 있었어요. 지금 둘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람하고 장난쳐? 그 종이에 적혀있는 결과는 아주 정확해요. 당신이 10년 동안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던 아이는 당신 아내와 이 남자의 아이예요. 아니에요? 지금 두 미치광이가 당신과 나를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당신 아이의 머리카락을 이 남자에게 전해주었어요. 그 결과는 정확한 거고 도저히 믿기 힘들다면 친자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확실해지겠군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당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당신, 저 사람들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당신 저 남자 몰라요? 이혼을 하고도 몇 번을 제게 찾아와 수작을 부리던 남자예요. 지금도 저를 당신에게서 빼앗아가기 위해 쇼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당신, 내 말을 믿어야 해요. 전처는 그 남자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끝까지 아니라며 오리발에 내밀었어요. 저를 점점 미치광이로 몰고 가는 아내에게 저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옷을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제 칫솔과 머리카락을 넣은 비닐봉투를 바닥에 던졌어요. 자, 여기. 내 말이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 보시든가. 저는 그 집을 나와 터덜터덜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시원하지 않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 꺼냈어요. 뒤이어 들어온 손님에게도 한 잔 해주며 지금까지 저를 도와준 것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어요. 그 손님이 없었더라면 오늘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며칠 뒤 저는 그 남자가 다시 확인을 했고 모든 것이 사실이란 걸 안 그 남자는 전처와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제 아들을 쫓아냈다고 들었어요. 저는 곧 전처가 제 아이를 데리고 오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전처는 그 집에서 쫓겨나자마자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저는 가게 안의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식당 문을 닫았어요. 전처는 그 남자에게 많이 많았는지 멍투상이가 된 채로 제게 다가와 주먹으로 저를 때리며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런 전처의 양팔을 손으로 잡았고 전처는 제 손에서 자신의 팔을 빼내려고 발버둥을 치며 제게 발길질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참고 있던 전처의 발에 내팽개쳤어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테이블로 쓰러진 전처는 다시 일어서더니 저에게 달려와 또다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던 저는 전처의 뺨을 2차례 때렸고 그제서야 정신이 든 전처는 바닥에 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뭔데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지랄이야. 이혼했으면 깨끗하게 끝낼 일이지. 이제 와서 네 아들 찾아서는 뭐 할 건데 너 때문에 내 인생도 내 아들 인생도 다 끝났어. 그게 다 내 탓이야. 이건 모두 다 자업자득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그 남자 재산 받고 내 아들이랑 편안하게 살려고 그랬어. 너가 내 계획을 다 망쳐버렸다고. 정신 차려.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어떻게 애를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을 해? 네가 그러고도 엄마라고 할 수 있어? 내가 10년 전이었으면 이미 너를 벌써 갈기갈기 찢어놔서 죽였을 거야. 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갈기갈기 어디 한번 찢어봐. 넌 이제 그럴 가치도 없는 년이야. 너 때문에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어버린 네 아들은 어쩔 거야? 그래놓고서 네가 아빠야? 아빠라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았어야지. 안 그래? 너 정말 인간 말종이구나. 애초에 그런 짓을 벌인 네 잘못이지. 아직도 내 탓을 하고 있는 거야?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저는 전처와 같이 있다가는 살인을 저지를 것 같다는 충동이 휩싸였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있는 전철을 끌고는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는 가게 문을 걸어 잠궜어요. 가게 문을 발로 차로 주먹으로 때리며 고함을 지르던 전철은 분에 못 이겨 어디에선가 돌을 들고서는 가게 창문을 향해 던졌고 그 바람에 가게 창문이 와장창 깨졌어요. 전철은 깨진 창문 너머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신고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어요. 경찰서에 같이 가게 된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전처와 같이 나왔어요. 씩씩거리며 제 옆에 있는 전처에게 저는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는 아이 힘들게 하지 말고 제게 데리고 오라고 말했어요. 전처는 절대로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냐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며 바닥에 침을 뱉고는 가버렸어요. 저는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힘없이 식당으로 돌아온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빗자루와 수레바퀴를 가지고 와 깨진 유리파편을 치웠어요. 다음날 아침 절대로 저에게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겠다는 전처가 집으로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아들은 겁에 질린 채 전처의 등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그리고는 아들이 나오기를 천천히 기다렸어요. 아들은 집을 두리번 거리다가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사진들이 보이자 안심을 한 듯 전처의 등 뒤에서 살며시 나왔어요. 전처는 아들에게 아빠라고 저를 소개시켜 주었고 아들은 혼란스러운지 머뭇거렸어요. 저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오늘부터 내가 네 진짜 아빠야. 아들은 조심스레 제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전처는 아들이 자신과 같이 있는 것보다 아빠와 같이 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데리고 왔다며 잘 부탁한다고 떠났어요. 아들은 엄마가 간다는 슬픔에 울며 난리가 났고 저는 그런 아들을 달래느라 혼이 났어요. 갑자기 사라진 엄마 아빠라고 믿었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처음 보는 남자가 자신의 아빠라니 아들은 많이 무섭고 혼란스럽겠죠. 저는 제가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어찌 보면 저도 제 복수에 아들을 이용한 셈이니까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어린 시절 아들을 먼 발치서 바라보며 아들이 했었던 운동회, 소풍, 입학식 때의 일을 떠올리며 아들을 지금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다며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제서야 조금 안심이 된 아들은 울음을 그쳤고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들에게 먹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물었고 아들은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들을 식당에 데리고 가서 아들의 취향대로 떡볶이를 같이 만들어 맛있게 먹었어요. 아들의 먹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안 먹어도 배가 불렀어요.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과 함께 목욕도 하고 한 침대에 누워서 자장가도 불러줬어요. 그동안 아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할 생각이었어요. 다음날 늦은 시간까지 곤히 자고 있는 아들을 깨울 수가 없어서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햇볕이 들어오자 눈을 찡그렸고 저는 얼른 커튼을 닫았어요. 그러자 아들은 금세 인상을 떠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저는 아들의 이마에 뽀뽀를 했어요. 점심때가 돼서야 깬 아들은 제가 해준 음식을 먹고 저와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한두 번 타본 게 다르던 아들은 운동신경조차 저를 닮은 것인지 탈 때마다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제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하루하루 아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있는 저에게 처음으로 아빠라고 말하며 저에게 안기던 아들 녀석이 어느덧 성인이 되었어요. 여전히 저희는 서로를 위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앞으로의 인생도 이 녀석과 함께 웃으면서 지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